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큰엄마와 큰아빠가 이혼을 준비하시고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도 이혼을 한 해 만에 큰 소리가 나왔다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나름 왕래도 많이 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던 저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났냐고요? 바로 저희 할머니의 지독한 차별과 큰엄마가 저지른 겁도 없는 짓 때문이죠. 어떤 일 때문에 저희 집에 난리 대잔치가 일어났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가댁 조부모님과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 한 분만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겐 형, 그러니까 저한텐 큰아빠가 계시는데 그 집엔 연준이라는 이름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촌 오빠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가 외동딸이고요. 보통 저희 할머니 연세 때의 분들은 남녀 차별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들을 좀 더 좋아라 하시고. 저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저희 할머니는 유독 그 차별이 심한 편이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이 명확하시다 보니 큰아빠네 아들인 연준 오빠만 엄청 좋아하셨어요. 오빠에 대한 그 짝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30 다 된 그 큰오빠를 만지면 다를세라 애지중지합니다. 반면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 표현으로는 저는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니까요. 저를 낳고 할머니는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저희 엄마를 닥달하셨다는데 엄마는 애초에 하나만 낳고 싶으셨고 저 하나만 잘 키우겠다 하셔서 할머니랑도 갈등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할머니 눈에만 잘나빠진 연준 오빠는 재수 후 근근히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는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큰아빠네 지인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맨날 그만두고 자기 사업 하고 싶다고 징징거린다고 하고요. 하지만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대기업을 갔든 저희 할머니에게 저는 여전히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입니다. 오히려 제가 잘난 척해서 연준 오빠 기죽이는 거 아니냐고 염려할 정도니까요. 같은 여자면서 어쩜 저렇게까지 차별하고 저를 업신여길까 할머니의 머릿속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히 저는 음식 준비와 명절 준비를 돕고요. 오빠는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식사를 할 땐 무조건 고기 반찬이나 귀한 음식들은 다 오빠 차지예요. 제가 먹을라 치면 눈치를 주면서 야, 니는 살 좀 안 빼나? 기집애가 다리통이 무슨 코끼리만 하노. 그만 몰아. 그러십니다. 할머니가 저 말을 하면 오빠 놈은 킥킥거리며 얄밉게 고기 반찬을 낼름낼름 집어먹습니다. 저 평범한 체형이지 통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먹는 건 고기 한 점도 아까우신 거죠. 반면 오빠 놈은 맨날 먹고 들어 누워만 있는데 키도 작고 살도 엄청 쪘습니다.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시력도 엄청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 끼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아서 머리에 비듬까지 보일 정도예요. 솔직히 가족만 아니면 겸상도 하기 싫을 정도인데 저희 할머니 눈엔 현빈, 정우성보다 잘생겨 보이시겠죠. 할머니가 눈에 띄는 차별을 하시다 보니 차별에 익숙한 오빠도 진짜 짜증나게 굽니다. 들어 누워서 저한테 물 갖고 와라, 과자 좀 들고 와라 등등 시켜 먹어요. 어렸을 땐 멋모르고 심부름 해줬는데 나이 들고 저도 열받아서 오빠 너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 따지면 이 얄미운 오빠 놈은 할머니를 부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고요. 이 기집애가 어따 대고 오빠한테 오빠가 좀 해달라 하면 되지. 기집애가 그렇게 엉덩이 무겁고 게으르면 안 되는 기다. 알겠나? 오빠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하라고 해요. 이게 어디 말대답이고? 너네 엄마가 그래 가르치드나? 저희 할머니가 핏대 세우면서 화내는 것도 듣기 싫어서 그냥 웬만한 건 그냥 해줍니다. 속으론 부글부글 하면서도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한테 적당히 좀 하시라고 몇 번 말했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짜증을 내시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전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사셔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뵀는데 한두 달에 한 번 가는 거 정도야 꾹 참을 수 있었죠. 그나마도 제가 직장 생활하고부터는 더 드문드문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6개월 전에 할머니가 자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혼자 살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기 싫다고 저희랑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한테 싫다고 하셨어요. 제 이름이 현지인데 어머님이 현지한테 말도 함부로 하시고 막 대하시는데 같이 살기 싫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할머니가 나이도 드셨고 저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형님네 가서 사시면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손자도 있는데 연준이 실컷 보고 사시라 그래. 형님이 좀 어렵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일단은 우리 집에서 좀 살고 나중에 형님네가 어머니 좀 모시자.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집으로 꼭 오고 싶다고 하시잖아. 참 기가 막히네. 우리 현지만 보면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기집애는 왜 낳았냐고 하시면서 정작 사는 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시대? 그 잘난 큰아들네는 패기치기 싫어서 그러신 거지? 아, 거참.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만데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난 안 모실 거야.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시고 살아. 그렇게 엄마 아빠는 크게 싸우셨어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긴 싫어서 제가 따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엄마랑 둘이 살까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아빠의 무대뽀로 인해 결국 할머니는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 엄마도 나름 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집 있지? 그거 하나는 우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시골집이라 뭐 얼마나 나갈지 몰라도 그래도 나중에 그거 팔아서 너 결혼하면 보태줄게. 할머니 말 진짜 믿을 수 있어? 있던 재산 전부 큰아빠한테 줬잖아. 큰아들이 최고라고 믿는 분이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그 집 하나는 꼭 우리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네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일단 1년만 우리 집 살고 큰아빠네로 가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살기로 하셨어요. 싫었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는 저녁에 잠깐씩 있는 거니까 별 문제가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즈음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부터였어요.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할머니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엄마와 아빠는 같이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랑 상관없는 일이라서 매일 사무실로 출근을 하셨고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붙어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업무 관련 미팅을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던가 말던가 TV 소리도 크게 해놓으시고 문도 벌컥벌컥 여세요. 제가 일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기집애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지랄이고 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치세요.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도 잔소리를 엄청 하세요. 자꾸 머리카락 흘리고 다닐 거면 그냥 빡빡 밀라고요. 게다가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쉬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난리세요. 밥 먹을 땐 깨작거린다고 잔소리,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잔소리,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한테 나 나가서 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엄마는 아빠에게 말해서 할머니 큰 아빠네서 모시라 말하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엄마와 연준 오빠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오빠한테 물었죠. 오빠도 재택근무해? 왜 평일에 집에 있어?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며 말하더라고요. 나 회사 그만둔 지 좀 됐다. 사업할 거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눈치 보면서 안 살 거거든. 사업? 무슨 사업? 그런 게 있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사회생활도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은 아무나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할머니 낮잠 주무실 때 큰엄마에게 따로 말했죠. 형님, 어머님 좀 모셔갔으면 해요. 솔직히 집에 현지만 있는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현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저도 너무 스트레스고요. 애가 재택근무 중이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랑 있는 게 스트레스라 방 구해서 나갈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에도 큰엄마는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도 계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왜요? 형님은 집에 계시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연준이도 집에 있는데. 연준이 사업 준비 도와준다고 바빠서 나도 요새 집에 거의 안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이 집에 살고 싶으시다잖아. 저희 엄마는 좀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전까지 어머님 갖고 있던 선산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형님네로 다 갔잖아요. 재산을 그렇게 들고 갔으면 사실 어머님을 모셔도 형님네가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엄마의 말에 큰엄마는 실실거리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큰아들 주고 싶으시다는데 뭘 어떡해. 그리고 우리 집 살기 싫으시다잖아. 애초에 왜 어머님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끝까지 말리지 그랬어. 나는 몰라. 동서가 알아서 해. 큰엄마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사람 속을 잘 긁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셨는데 연준 오빠가 회사 간두고 집에 있는 걸 알고 툭 하면 밥 먹으러 오라고 오빠를 부르는 거예요. 큰아빠네 집도 저희 동네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있을 땐 손 하나 까딱없이 밥 차려달라 하시더니 연준 오빠가 오기로 하니까 본인이 직접 장 봐서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리만 하시고 밥은 저한테 차리라고 하시고요. 오빠라는 놈은 할머니가 그렇게 챙겨주시든 말든 뭐 하나 드셔보시라고 사오는 것도 없이 맨손으로 달랑달랑 저희 집 와서 밥만 처먹고 갑니다. 당연히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오빠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좋으신지 내 강아지 많이 먹으라고 막 밥을 더 주세요. 그러면 오빠는 짜증을 내며 나 배부르다니까? 어휴, 그래도 많이 먹으라. 그래야 힘나서 사업도 열심히 하지. 아, 안 먹어. 오빠는 나이를 30 가까이 처먹고도 할머니한테는 무슨 7살 어린애처럼 짜증을 부립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오냐오냐 하지만요. 오빠가 남기면 할머니는 저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아깝다면서요. 제가 잔반 처리인가요? 저도 먹기 싫다고 하면 저한테는 그럼 이걸 버리나? 기집애가 음식 아까운 걸 모르노?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참을인을 되새기며 꾹꾹 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머니도 보기 싫고 오빠 놈도 보기 싫어서 노트북 챙겨 들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일하면서 시간을 죽일 때도 많았어요. 내가 왜 내 집, 내 방 놔두고 밖에서 일을 해야 하나? 이놈의 재택근무는 언제 끝나나? 아니, 그 전에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 나가시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저희 준다고 했던 시골 할머니 집. 그게 알고 보니 이미 팔렸다는 거였죠. 큰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연준이가 카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할머니가 자기 집 팔아서 그 돈 오빠한테 줬다고요. 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그 집 하나마저도 큰아빠네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 엄마 그 사실을 알고 펄쩍 뛰셨어요. 할머니는 애초에 팔아서 있지도 않은 걸 우리 준다고 한 거냐고 화를 내셨죠. 할머니는 오히려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내시더라고요. 내가 내 집 팔았는데 그거 갖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나 니는? 어디서 막대 먹은 짓이고? 어머님,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산이며 밭이며 다 팔아서 아주버님한테 다 주고 현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근데 그나마 약속한 그 집까지도 팔아서 연준이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판 거 아니냐고. 네가 뭐 맡겨놨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엄마는 정말 혈압이 올라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애초에 외로워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게 아니라 집을 팔고 살 집이 없으셔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 집은 팔아서 오빠 줬으니까요. 어머님, 이러실 거면 그냥 형님네 가서 사세요. 줄 건 형님네 주고 왜 저희 집 와서 이러세요? 아이고, 늙은 시험에 쫓아낼라고? 동네 사람들아, 이 며느리가 시험에 쫓아낸다.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뒤져야겠다. 내가 뒤져야 니는 속 시원하제?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니는 뭐 잘했다고? 어디서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뭐라고요? 내 말 틀린나? 네가 그럼 연주내미처럼 아들을 낳아주든가. 어디서 쓸데도 없는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선 내가 니한테 딸내미 망고 필요 없다고 아들 하나 낳으랬나 안 낳으랬나? 어머님, 저는 우리 현지만 잘 키울 거예요. 이지랄 하드만. 엄마도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따지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현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직장 잘 다니고 본인 앞가름 잘하면서 너무 잘 살아요. 그럼 됐지. 그러면 뭐하노? 그래봤자 딸내미인데. 엄마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랑 무슨 말을 더해요. 그리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솔직히 할머니의 시골집이 뭐 대단한 돈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위치도 그냥 시골이라 팔아봤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엄마는 평생 큰아빠네로 재산이 다 넘어가고 여태껏 받은 거 하나 없으니 그 집만이라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요. 그런데 그 집마저도 애초에 큰아빠네, 그것도 사촌 오빠놈한테 간 거였으니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말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할머니를 엄청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도 아빠한테 엄마 욕을 해대며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그 집이 큰아빠네로 넘어간 거란 아빠도 실망이 엄청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에게 제주도 사는 지인분이 자연산 전복을 보내셨어요. 귀한 거라서 가족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보자마자 큰아빠네를 불렀습니다. 개수가 그 정도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신선한 전복이라 몇 개는 회로 먹고 구워서도 먹기로 했어요. 엄마는 내장은 따로 모으고 회로 손질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상에 올려놨는데 큰아빠네가 허겁지겁 다 먹더라고요. 진심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대보지도 못했어요. 전복 못 먹고 살아본 것도 아닐 텐데 자기들끼리 처먹는 거 보니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구워도 주셨어요. 저는 생으로 먹는 것보단 살짝 구워서 먹는 걸 더 좋아해서 그건 제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복을 들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제 손등을 소리나게 탁 때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손등을 맞아서 너무 아파서 전복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노려보더니 그 전복을 들고 오빠에게 주더라고요. 연준아, 니 무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너무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까지 뺏어가다니요. 보통 그러면 오빠라도 아니라고 저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오빠 놈이 신나서 지가 처먹었습니다. 저도 못 참고 따졌죠. 제가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니는 돼지가 작작 좀 먹어라. 저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작작 먹으래요. 진짜 돼지는 앞에서 구운 전복 잘도 처먹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조금 과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도 참다 터진 거였어요. 할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이 뒤집혀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젓가락을 던지노?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주방에서 쫓아나와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더니 달려와서 상 위에 있던 전복 접시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큰아빠네도 놀라서 뒤로 물러나고요. 저희 아빠도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무슨 짓이야? 엄마는 아랑곳 않고 할머니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전복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내 딸 먹는 것까지 난리치는 거예요?
할머니도 지지 않고 따지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니는 위아래도 없나? 예, 이제 없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내 딸 먹는 것까지 난리시냐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염치 없는 큰아빠네 가족에게도 따졌어요.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연주이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식당 왔어? 먹어보란 소리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처먹어?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이야? 그러자 큰엄마도 일어나서 따지시더라고요. 먹으라고 불러놓고 왜 난린데? 내가 불렀어요? 어머님이 불렀지? 치사해 진짜. 안 먹고 만다. 무슨 전복 몇 개 이 난리람? 동서 없이 자랐어? 이깟 전복 뭐 얼마나 한다고 접시까지 뒤엎으면 난리야. 예, 말 잘하셨네요. 이깟 전복 먹으면서 그쪽 식구들끼리 처먹으니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저래도 아들이 저래도 형님이 엄마라면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키우시니까 연준이가 버릇이 없는 거라고요. 그 말에 큰엄마도 눈 뒤집히더라고요. 큰아빠도 덩달아 따지고요. 말 다 했어? 재수씨, 말 다 했어요? 그 말이 심하네. 그러면서 할머니도 덩달아 따지셨어요. 내가 내 손자 챙기는 건데 네가 뭔데 난리고. 먹을 게 있으면 내 귀한 손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저 쓸데없는 기집애 입에 들어가는 게 좋겠나?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눈이 돌아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 내 손자? 내 손자는 무슨 어머님 평생 헛짓거리하면서 사셨어요. 어머님이 내 새끼 하면서 부둥부둥 키운 연준이 제 어머님 친손자 아니거든요? 엄마의 말에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이었고요.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큰엄마가 엄마를 확 밀치는 거예요.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아랑곳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형님 위해서 무덤까지 이 얘기 갖고 갈라 했는데 이젠 나도 못 참겠네요. 형님 솔직히 말하세요. 연준이 아주버님 아들 아니잖아요. 아주버님 무정자증이라면서요. 고등학교 동창 사이에 생긴 애라면서요. 충격적인 엄마의 말에 큰엄마가 엄마를 확 떠밀더라고요. 엄마는 그 바람에 뒤로 자빠지고요. 저는 놀라서 엄마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정신 나갔어? 하지만 화를 내면서도 큰아빠와 할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빠도 얼빠져 있고요. 저희 아빠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그래요. 형님이 연준이 나왔을 때 그 병원에서 형님이 자기 엄마랑 하는 얘기 우연히 들었어요. 애가 안 들어서서 검사했는데 아주버님이 무정자증이래요. 근데 그 결과는 형님만 들었고 아주버님한테는 말 안 해서 모른다면서요. 게다가 마침 그 하룻밤 잔 동창이 아주버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티는 많이 안 날 거라고 했던 말까지요. 그 말에 할머니가 몸이 뻣뻣하게 굳으셔서 큰엄마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고? 야가 하는 소리가 진짜가? 아니에요. 동서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큰아빠는 뭔가 생각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엄마 팔을 붙잡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이래? 나 아니야. 동서가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그때 검사한 거 맞잖아.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당신이 알려줬고 그리고 연준이 들어섰잖아.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 연준이가 당신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란 말이야. 그때 그 새끼 아들 아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던 그 동창이란 놈 말이야. 큰엄마는 놀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모르는 어떤 일이 큰아빠네 집에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야. 걔는 진짜 그냥 친구라니까. 일단 따라와. 그렇게 큰아빠는 큰엄마를 끌고 따라갔습니다. 연준 오빠도 충격받아서 일단 따라갔고요. 할머니는 넋이 나갔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씩씩거리고요. 아빠는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당신 미쳤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미 애는 태어났고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연준이 쟤나 다 사람 긁어대는데 내가 누굴 위해 모른 척 해줘야 돼? 그 말이 진짜 사실이란 말이가? 할머니는 떨리는 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진짜 연준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고?
큰애가 다른 남자랑 가지내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때 애기 낳고 병원에 있을 때요. 어머님이 저보고 형님 산후조리 해주라 그래서 병원 갔을 때 들었다고요. 솔직히 듣고 이걸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미 애는 태어났으니 그냥 모른 척 덮으려 했어요. 그런 걸 왜 모른 척 하노? 그때 말했어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형님 본인이 말해야지. 그걸 제가 왜 얘기해요? 아니 연준이가 어떻게 연준이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다 쓰러지셨어요. 엄마 아빠는 놀라서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선 일시적으로 너무 놀라셔서 그러신 것 같다며 수액 맞고 좀 쉬시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또 연준이가 진짜 내 손주가 아니냐며 당장 큰엄마 부르라고 난리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그 집도 난리가 났겠죠. 저희 아빠는 이 일로 엄마에게 따졌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쩌냐고. 하지만 엄마도 지지 않고 따지셨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나도 그냥 무덤까지 덮고 살려고도 했어. 근데 그날 하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도 똑같아. 현지는 내 새끼고 당신 새끼는 아니야? 어머님이 그 집 식구들이 현지한테 그러고 있으면 당신이 따졌어야 해. 화내고 뭐라고 했어야 해. 바보같이 가만히 있더니 또 나한테만 이러시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형님네 이제 파토 났는데 어떡해? 그게 왜 내 탓이야? 애초에 다른 남자애까지 뻔뻔하게 낳고 거짓말한 형님 때문이고 손자랍시고 평생 싸고 돌면서 현지만 구박하던 어머님 때문이고 재산 다 받아 처먹으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어했던 이기적인 아주버님 때문이지.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평생 숨겨? 그러게 말이야. 참지 말고 다 터트릴걸. 내가 누굴 위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당신하고도 갈라설 걸 그랬어. 뭐라고? 자기 가족 하나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는 당신 모습 보고 정남이 떨어진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나도 이제는 안 참아. 나는 내 딸하고 살 거야.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더 이상 어머님 안 모실 거고 형님네도 안 보고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자꾸 나한테 희생 강요하면 당신하고도 안 살 거고 내가 홧김에 하는 소리 아니고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뜨셨어요. 솔직히 저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정도면 참고 참은 게 맞으니까요. 저는 만약 엄마 아빠가 갈라선다면 엄마와 둘이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엄마 정도 모시고 살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요. 엄마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오자 아빠도 처음엔 갈라서자고 난리치시다가 나중엔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갈 데가 어딨냐고 모시자고 해서 엄마는 진짜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난리가 있을 때 친척분네 집에서 잠시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큰 집에도 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아빠한테 시켜서 큰아빠와 연준 오빠 유전자 검사하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하기 전에 큰아빠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엄마 말대로 친자 아닌 걸로 나왔고요. 저희 할머니 그 소식 듣고 또 쓰러질 뻔하셨어요. 그러다가 큰엄마네 집 직접 가서 머리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남의 씨 베고 와서 뻔뻔하게 이 집 손자인 척 했냐고요. 그러면서 집 판 돈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내 손자도 아닌데 저놈 줄 돈 하나도 없다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요. 큰엄마는 못 준다고 버티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 하셔서 쑥대밭이 되었는데 아빠가 할머니 안 모실 거고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해서 엄마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소동이 좀 잠잠해질 무렵 할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현지야, 내가 세상에 내 친손주 냅두고 엄한 놈을 먹이고 돈 쥐어줬다 아이가. 아이고, 내가 엄한 데다 그 지랄을 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현지야, 할머니 좀 보러 온나? 내가 죽겠다 아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저런 소리도 하다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현지예요. 손자 아니고 손녀요. 할머니한테는 아들 아니면 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 너무 크고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앞으로 저한테도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인데 내가 너무 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도 최소한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진짜 할머니니까 살면서 아예 모른 척할 순 없겠지만요. 아빠는 할머니에게 작은 집을 구해주셨고 할머니는 현재 거기서 혼자 살고 계세요. 큰아빠네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연준 오빠도 큰 충격받고 집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지낸다고 하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엄마 눈치 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딸이라는 이유로, 손녀라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욕먹고 쓸데없는 기집애라는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곳에 취업을 해도 할머니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죠. 도대체 할머니에겐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셨을까요? 결국 그 성별 하나로 지독하게 차별하시다가 그 한없는 애정이 엉뚱한 곳으로만 갔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셨지만요. 옛날 뿐이라 남녀 차별이 있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용인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할머니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저의 두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실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저는 30살 때 이혼남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었거든요. 저는 미혼이었고 남편은 이혼 경험이 있는 데다 자식들도 있다 보니 주변의 반대가 많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던 거였죠.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 초등 미술과 더불어 입시 미술도 함께하는 곳이다 보니 원생도 많고 늘 바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건물 1층에서 빵집을 운영했어요. 빵과 함께 커피나 음료, 샌드위치 메뉴 등도 팔았는데요. 같은 건물이다 보니 저도 거기서 종종 선생님들 간식도 사고 제 커피도 사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장님과 안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는데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가게도 깔끔하고 빵도 맛있는 데다 사장님도 몹시 친절하고 싹싹하셨어요. 빵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응원했었죠. 그 사장님도 제가 같은 건물에서 학원하는 것을 알다 보니 더욱 반갑게 잘 대해주셨어요. 단골이다 보니 종종 커피도 서비스로 주시고요. 그런데 한 번씩 가게에 가보면 한쪽 테이블에 사장님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인데 숙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빠 가게에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게 귀엽기도 해서 저도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곤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커피를 사들고 가려는데 가만 보니 여자아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가만 보고 있으니 뒤돌아보던 여자아이도 놀라고요. 그 모습에 사장님이 웃으면서 미술학원 원장님이라고 그림 봐주시는 거니 너무 놀라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해주시더군요. 저는 여자아이에게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미술을 배웠느냐 하니 그런 적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타고났나 보다 참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 후에 가게에 다시 갔을 때 사장님이 저보고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가서 상담 받으면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장님이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때 원장님이 저희 딸애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주고 가신 다음에 딸애가 자기도 자꾸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고 조르는 겁니다. 어머,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따님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따님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이 보내려고요. 학교 끝나고 조금 시간 보낼 것도 필요하고.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 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워낙 착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을요. 이혼을 한 것 같고 이혼 후에는 엄마랑 아이 연락이 두절된 것 같았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더 마음을 쓰게 되었어요. 학원 수업 끝난 후에 제가 데리고 있은 적도 있고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도 그저 그 많은 원생 중 하나였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저도 유난히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 빵집 사장님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빵집 사장님과도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 저도 호감이 생겼었죠. 한편으론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전부인과 이혼을 하고 저 아이들을 혼자 키울까? 그리고 왜 전부인은 그 후 연락 두절이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얘기를 듣게 되었죠. 원래는 그 남자는 다른 동네에서 좀 더 큰 규모의 빵집을 운영했었답니다. 그때는 직원도 많고 매출도 몹시 좋았대요. 하지만 전부인이 노름에 빠져서 갖고 있던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아이들 엄마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말려도 보고 병원 가자고 설득도 많이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되더랍니다. 원래 도박은 손을 끊어도 못 끊는다고도 하잖아요. 전부인도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방치하고 도박에 빠져 살고 집을 가출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겨우 설득해서 이제 끊었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또 노름판에 가서 돈을 날리고 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그 남자도 너무 미치기 힘들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남자까지 있었다고 했고 그 남자랑 도망간 건지 아예 종적을 감췄다고 했어요. 전부인이 빚을 많이 져서 결국 가게의 집까지 정리하고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이사가고 지금의 빵집을 다시 차렸다고 하더군요.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찾는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남다른 마음이 생겼을 때다 보니 그 남자의 힘든 과거가 안쓰럽고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오히려 그 남자가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저는 미혼인데다 잘 나가는 학원까지 운영하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인데 애까지 둘 딸린 자기가 너무 못 미친다고요. 제가 좋지만 자기 말고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 남자의 마음 씀씀이와 댐댐이를 지켜봤고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도 잘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 못지않게 아이들도 눈에 밟혔고요. 그 남자는 저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했고 그렇게 저희는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행히 저를 새엄마로 잘 받아들여줬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두 번의 상처는 주고 싶지 않고 친엄마 이상으로 자라고 싶더군요. 살면서 제가 아이들의 새엄마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대했어요. 늘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을 보살폈고 제 마음을 다해가며 키웠습니다. 엄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었고 올바른 길,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저를 엄마로 대했지 새엄마나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아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고생 많았고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덕분에 자기도 아이들도 단란하고 평온한 가정에서 행복 느끼고 살았다고요. 저도 남편에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나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큰애는 학교 졸업하고 공시 준비한다고 몇 년 정도 공부만 하다가
뒤늦게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둘째는 미술 전공을 하다 보니 방학 때는 저희 학원에서 일도 도왔었고요. 큰애하고도 잘 지냈지만 딸인 둘째하고는 특히나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어요. 애교도 많고 저한테도 참 살뜰하게 잘했고요. 저도 장성해서 자기 앞가름하며 노력하는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뿌듯하고 기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큰애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큰애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착하고 싹싹해서 저도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큰애가 사회생활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신혼집도 해주고 결혼 자금도 많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봐 준 건 30평대의 신축 아파트였고 큰애도 예비 며느리도 직접 보고는 위치도 좋고 아파트도 너무 예쁘다고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갚고 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했으니 너랑 시연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요. 큰애 결혼시켰다고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없고 그저 둘이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문제없이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큰아이가 청첩장을 안 주는 겁니다. 저나 남편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곧 나온다고만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였죠. 한 번 더 물어보니 청첩장 인쇄에 문제가 있어서 제 인쇄를 맡겼다. 다음에 드리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는 않았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학원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작은 딸이 원장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학원에 찾아왔길래 집에서 보는 것보다 반갑더라고요. 집으로 가지 않고 무슨 일이냐, 엄마랑 데이트하러 왔느냐 웃으며 그랬는데 딸의 표정이 영 어둡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있잖아요. 이거. 딸은 망설이다가 저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건 아들의 청첩장이더군요. 성일이 청첩장 나왔어? 네, 근데... 저는 왜 그러나 싶어 청첩장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청첩장에 신랑인 아들 이름 옆에 부모 이름에는 저희 남편 이름과 함께 전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얼어붙었죠. 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니? 실은 오빠 방에 뭐 찾으러 갔는데 청첩장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주나 싶어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요 엄마. 응. 오빠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따져 물었는데 오빠가 친엄마를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엄마가 아이들 어렸을 때 집 나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게 아들은 친엄마와 연락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다고?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오빠가 사실 연락하고 지낸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인데 왜 만나느냐 그랬는데 오빠도 무슨 생각인지. 오빠가 저더러 일단 모른 척 하라는데 엄마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딸의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참 말도 못하게 참담하더군요. 그리고 일단 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들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남편 역시 몹시 놀라더군요. 뭐? 그 여자랑 성일이가 여지껏 만났다고?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청첩장도. 남편은 청첩장을 보더니 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이 미쳤나, 어디 이 여자 이름을 떡하니 부모 자리에 넣느냐고 방방 뛰었어요. 남편은 웬만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더 흥분한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에게 연락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집으로 왔고 남편은 아들 얼굴에 청첩장을 집어 던졌어요. 그제야 아들도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런지 아는 눈치더군요. 야 임마, 너 제정신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 왜 그 여자 이름을 떡하니 신랑 부모 이름에 넣어놨어? 너 그 여자랑 계속 만나왔어? 연락하고 지냈어? 언제부터야? 도대체 왜? 남편이 너무 흥분을 했다 보니 제가 앉아서 얘기하자고 말렸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입 꾹 닫고 아무 말 안 하더군요. 남편이 말해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허락해 주세요. 제 결혼식에는 친어머니 앉히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 그 말을 아들 입으로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남편은 테이블 위에 각 티슈까지 아들에게 집어던졌어요. 뭐가 어째? 허락! 니네 엄마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온갖 정석으로 이때까지 키워놨더니 결혼식에는 친어머니를 앉히고 싶어? 네가 사람 새끼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네,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요. 근데 어찌됐든 저 낳아주신 친엄마는 아니시잖아요.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망한 기분에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요. 딸도 방에 있다가 나와서 오빠 미쳤느냐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소리 지르는데 아들은 아버지나 수아나 친어머니 입에 거론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친어머니 외면 못하겠습니다. 반성 많이 하셨고 외롭게 사셨어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 결혼하는데 혼주 자리에 앉아서 결혼식 보고 싶으시대요. 그거 하나면 된대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말에 남편 못 참고 아들 뺨 내리쳤습니다. 자식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어디다가 하고 있어? 10살, 8살 된 어린애들 놔두고 도박질하고 바람나서 도망갔던 게 너네 친엄마라는 인간이야. 집에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큰 소리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이혼하자마자 남은 돈 훔쳐들고 도망간 게 너네 친엄마라는 작자라고. 너 친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네가 그쪽 가서 자식된 도리를 챙기겠다는 거야? 너 이 나이까지 키우고 돌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래? 알아요.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 마음이 그래도 친엄마 생각하면 안타깝고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는 꼭 혼주 자리에 안 앉으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중에 수아 결혼할 때 앉으셔도 되고요. 엄마는 남편도 있고 엄마 바라기인 딸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친엄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쓸쓸하고 안쓰러우신지. 청첩장하고 혼주 자리만 앉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찔끔이며 자기 친엄마가 안쓰럽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 그런 애들 아니라고 화냈습니다. 둘 다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었고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남편과 자식 계획도 차단했어요. 행여나 남편과 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고 그러면 첫째랑 둘째가 외로워질까 봐요. 그래서 제 자식 낳겠다는 생각도 지워버린 겁니다. 제 마음 다해서 아이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들에게 엄마는 제가 아니라 친엄마 한 사람뿐인 것 같더군요. 상처받았다는 말 정도로는 부족하고 심장 한쪽이 찢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자기는 오빠 결혼식 안 간다고 소리 지르며 방으로 가버리고 남편도 꼴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고 그 여자 혼주석 앉혀서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자기가 더 화난 얼굴로 자기를 이해 못 해준다고 너무하신다며 씩씩대며 나가버리고요. 그렇게 아들이 집을 나가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지난 20년의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아이 둘 딸린 이혼남과 결혼한다 했을 때 제 결혼을 말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20년의 세월 동안 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았지만 친자식 못지않게 사랑 주며 키웠어요. 그렇기에 당연히 아이들에게 엄마는 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지난 세월이 부정당한 기분도 들고 내가 헛짓거리하고 살았구나 싶기도 한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허무한 기분으로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딸이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엉엉 울더군요. 자기한테 엄마는 저뿐이라고, 오빠가 상처 준 거 미안하다고, 제가 상처받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저를 붙잡고 우는 딸을 보니 그래도 내가 아주 헛살지는 않았나 보다 싶어서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날 딸아이와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혼주석에는 원하는 대로 친엄마 불러서 앉히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아들은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자기가 더 난리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말은 혼주석에 나랑 너네 친엄마랑 앉으라는 소리냐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네가 우리를 버리고 네 친엄마를 선택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네가 우리를 버렸기에 우리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도 없던 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한테 일체 해줄 게 없다. 친엄마한테 가라고 말이죠. 아들은 그 말에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다가 두 분 뜻 잘 알겠다고 하면서 부서져라 문을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정말 아들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딸이 건너 듣기로는 진짜 친엄마를 혼주석 앉혀서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집도 안 해주고 결혼 자금도 일체 안 해준다고 했다 보니 급하게 대출받아서 18평대 아파트로 전세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며 남편이나 저나 더 이상 아들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오빠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굳이 연락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 후 1년 정도 흘렀을 때 아들이 집으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새엄마가 잘 키워주신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 한켠에 친엄마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들 고등학교 때쯤 친엄마가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 한 번씩 만났었다고.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아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건 몰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릴 속인 건가 싶어서 그것도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고등학교 때 아들이 몇 차례 저희 집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혹시 학교 폭력이라도 당하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해 학교를 오가며 상담도 받고 면담도 많이 했었는데요. 아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데 썼다고만 했어요. 다시는 돈 훔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켰었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종합해보니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돈이었더군요. 자식 버리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자식 시켜서 집에서 돈 들고 오라는 엄마가 제정신입니까? 그럼에도 아들은 저희 집 돈 훔쳐서 갖다 주고 대학생 때도 알바한 돈 갖다 주고 그랬나 보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친엄마가 가진 핑계로 돈 요구하고 갑자기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까지 시키려 했답니다. 그걸로 아들 부부 사이도 1년 만에 이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안 좋아지고요. 계속 돈 뜯기다가 돈 때문에 자기한테 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다고 친엄마라는 사람한테 정 떨어지고 신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버린 것도 모자라 어떻게 자식인 자기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하든 저나 남편은 냉담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더 이상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가족까지 잃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 붙잡고 잘못했다 하길래 제가 단호히 그랬습니다. 성일아,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내가 네 새엄마가 된다고 결심했을 때는 너네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도 많은 노력을 한 거야. 그런데 성일이 네가 그럼에도 네 엄마는 친엄마라고 했을 때
나도 더 이상은 이제 너에게 마음 쓰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친엄마라서 피가 땡기고 신경 쓰이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나도 더는 할 말 없다. 그러니까 가서 친엄마 잘 모시고 살아. 너네 아버지나 동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하고의 인연은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라고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단호히 일러두었죠. 제 말에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더군요. 저는 아들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한참 우두커니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엄마와 아들이 아니다 보니 저희 사이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동으로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마음 써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론 결국 저희 재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어요. 저희가 돈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더군요. 한편으론 이런 것까지 친엄마가 시켰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대화 끝에 딸의 앞으로 상당 부분 재산을 증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저희 재산으로 유류분 소송이니 뭐니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은 제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고 제 딸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려고 합니다. 아들도 자기가 잃은 게 뭔지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딸과 손주가 있습니다. 그 딸은 제 속으로 낳은 친딸은 아니고 그렇다고 입양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저희는 돈독한 모녀 사이로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연의 저희 모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7에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는 서로 아껴주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미처 몰랐었고요.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원했음에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꽤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죠. 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미안해할까봐 그랬는지 자기는 괜찮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집에서 살았는데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집 마당을 두고 저희 부부가 사는 본집 말고 작은 집 하나가 더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그 작은 집에 하숙을 잘 놓으셨거든요.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는 그냥 비워뒀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비워두면 뭐 하겠나 싶어서 방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사람이 어떤 모녀였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남편은 없고 10살짜리 딸이랑 엄마랑 둘만 있었죠. 엄마와 딸의 인상도 좋고 선해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싼 가격으로 세입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이름은 이연숙이었고 저보다 3살이 어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죠. 들어보니 남편 손버릇이 너무 안 좋아 참다 결국 갈라서고 애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밝은 겉모습과 달리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죠. 성격이 선하고 좋아서 저와 연숙이는 금세 친해졌고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연숙이 딸 소진이는 그 근방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긴 하지만 착하고 야무진 성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좀 어려워하더니 나중에는 편하게 저를 대했죠. 저는 자식이 없다 보니 연숙이 딸 소진이가 딸처럼 귀엽고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숙이가 없을 때는 소진이를 집에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같이 시장으로 장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소진이를 데리고 다니면 저더러 딸이냐고 잘 묻더라고요. 저는 친구 딸이라고 웃으며 손사래를 치면서 소진이한테 우리가 닮았는지 자꾸 모녀 사이냐고 묻네. 너 싫은 거 아니지? 그러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소진이는 싫지 않다고 웃고 그랬고 저는 그래 친 이모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웃고 말았죠. 연숙이는 제가 틈틈이 소진이를 돌봐주는 것에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연숙이는 몹시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이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쪼들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8년을 잘 살았어요. 연숙이는 그 사이에 돈 열심히 모아서 외곽이긴 해도 작은 아파트까지 장만을 했죠. 그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는 거리가 꽤 됐습니다. 대출이 좀 있긴 했어도 맨 땅에 헤딩이었을 텐데 얼마나 대단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연숙이는 저와 남편 덕분에 그동안 좋은 집 싸게 오랫동안 잘 살았고 소진이도 잘 키웠고 작게나마 아파트도 얻어서 나간다면서 다 저희 덕분이라고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가더라도 종종 연락하고 한 번씩 보고 살자고 했어요. 소진이도 저에게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 용돈 모아서 저한테 스카프를, 저희 남편한테는 손수건을 사줬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왔나 싶으면서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꼭 딸처럼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헤어진다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쉽고 서글프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잘 돼서 가는 거니 축하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연숙이와 소진이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에 이사간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었고 저희 집에도 또 한 번 놀러 오고 그 뒤로는 각자 사는 게 바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번씩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싶다가도 바쁜데 괜히 그런가 싶어서 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중에 제가 한번 연숙이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궁금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이연숙 씨 전화번호 아닌가요? 네, 누구요? 아, 이연숙 씨. 아닙니다. 번호 바뀌었어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번호가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한 연락이고 최근에는 왕래를 거의 안 하긴 했지만 번호가 바뀌었으면 좀 알려주지 싶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8년이나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사이니까요. 그렇게 연숙이와 소진이는 제 기억 속에서 묻어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냐고 하고 나가봤는데 뜻밖에도 거기 소진이가 서 있는 겁니다. 연숙이 딸 소진이가요. 안녕하세요, 이모. 저 기억하세요? 어머, 소진아. 잘 지내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너무 놀랐죠. 그때가 이사 가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소진이의 품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진이 너 결혼했어? 예. 아우 세상에,
얼른 들어와라 일단. 그렇게 저는 갑자기 찾아온 소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소진이는 주스를 건네더라고요. 갑자기 오느라. 빈손으로 와도 되지 뭘 이런 걸 사와 무겁게. 애도 있는데. 약소예요. 얼른 앉아. 밥은 먹었니? 아, 그냥 아침 대충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 먹고 말았어. 잠깐만 있어봐라. 괜찮아요, 이모. 어차피 나도 먹어야 돼. 좀 있어봐라. 밥 먹을 시간은 되니? 네. 그럼 있어봐라. 그렇게 저는 주방에서 부랴부랴 밥을 준비했고 소진이는 아이랑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봐주고 소진이더러 편히 밥을 먹으라고 했죠. 소진이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는데 저는 아기 안아본 지도 오래라고 얼른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오니 아이도 초반에는 좀 울다가 토닥토닥 달래주니 나중에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도 자더라고요. 그렇게 소진이가 밥을 다 먹고 이불 깔아서 아이도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언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거야? 왜 결혼할 때 나한테 연락도 안 했니? 죄송해요. 몇 년 전에 전화했는데 너네 엄마 번호도 바뀌었더라. 그 말에 소진이는 바닥만 지그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은 엄마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퇴근길에 차에 치여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나으실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무 경황도 없었고요. 또 사고 당하면서 엄마 핸드폰이 아예 형체도 없이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먼 친척들 도움받아서 급하게 치렀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입을 막았습니다. 연숙이가 죽었다니 너무 놀랐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휴,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네, 저도 이모 번호는 몰라서 따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럴 경황이 없기도 했고요. 엄마가 너무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라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세상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피해 애 데리고 나왔던 연숙이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돈 모아서 소진이랑 살 아파트까지 마련해서 이사 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니요. 그 기구한 운명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모 생각 났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이모네 집 맨날 놀러 가고 이모가 저 밥 차려주고 비 오는 날엔 부침개 부쳐주고 같이 장 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너 결혼은 언제 한 거니? 작년에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는 못 봐요. 그렇구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네. 잘들 해주셔? 제 물음에 소진이는 잠깐 무슨 생각을 하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휴, 그 어린 게 다 커가지고 시집가고 애기도 있고 기특하다. 연숙이도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그렇죠. 이 근처에 왔다가 이모 생각 나는 거예요. 연락처가 없어서 미리 연락하고 올 수도 없고 집에 안 계실까 싶으면서도 일단 무작정 와봤어요. 다행히 계셨네요.
잘했어, 잘했어. 나야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있지. 앞으로도 종종 와.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가 친정이나 다름없지 뭐. 여기서 컸는데. 그 말에 소진이는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묘하게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저한테 별다른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지쳐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괜찮니? 네, 잘해주세요. 근데 왜 같이 살아? 따로 안 살고. 아, 남편이 걱정된다고 해서요. 자기가 집에 잘 없다 보니까. 그래. 네, 잘해주세요. 그나저나 이모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네요. 나도 너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참, 이모, 연락처 좀 주세요. 한 번씩 안부 연락 드려도 되죠? 되고 말고 그냥 여기를 친정으로 생각하라니까. 연락하고 싶으면 아무 때고 하고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와도 돼. 알았지? 감사해요. 감사하기엔. 그렇게 저는 소진이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못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는데 소진이는 전화가 왔다며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방에서 통화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잠깐만 나가서 통화하고 올게요. 그러더니 불이 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진이가 나가고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깨서 울더라고요. 엄마 찾으면서요. 저는 아이를 안고 소진이를 찾으러 대문 밖으로 나가보는데 소진이가 대문 앞 전봇대에서 쩔쩔매는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았죠. 제가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으니 소진이가 통화를 끝내고 나오다가 저를 보더라고요. 지아 깼어요? 엄마 찾아서 데리고 나왔다. 누구? 시어머니? 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참, 집 어디라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 여기서 그렇게 안 멀어서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애 안고 무슨 버스? 있어봐. 그렇게 저는 차키를 들고 나왔고 소진이를 태워다 줬습니다. 소진이 시댁은 저희 동네에서 차로 15분 정도면 가는 곳이더라고요. 가깝네. 종종 놀러와. 네, 그렇게 저는 소진이네 집에 도착해서 같이 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이모. 잘 들어가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저와 소진이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 소진아! 라고 앙칼지게 부르더라고요. 소진이는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보고요. 아, 어머님! 아, 저분이 소진이네 어머님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미간까지 찌푸리고 소진이를 빤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황당했죠. 소진이는 아이를 안고 어머님에게 갔고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누구야? 누구 차를 얻어 타고 다녀? 아, 저 예전에 엄마랑 살던 집의 집주인 이모님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거길 갔다 와? 네. 왜? 아,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제가 가만 지켜보는데 소진이를 노려보면서 엄청 다그치듯 따지듯 물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황당했죠. 들어와! 그러고선 쌩하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소진이는 저를 보고 태워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에 저는 한참이나 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소진이는 시부모님이 잘해준다고 했지만 잠깐 동안 제가 본 모습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진이를 보는 눈빛이나 말투, 대하는 행동, 소진이가 구박당하면서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진이가 놓고 간 주스 세트를 가만히 봤죠.
근 10년 만에 보는 거라 너무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그 모습이 짠하고 눈에 밟히더라고요. 연숙이도 교통사고로 죽어서 친정도 없다는데 혹시 친정엄마가 그리워서 이 집에 들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둘 곳 없어 보이는 소진이가 어찌나 짠하던지요. 그 뒤에 제가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소진아, 이모야, 잘 지내니? 이모, 네, 잘 지내요. 그때 밥도 잘 얻어먹고 저희 지아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뭘, 시간 되면 한번 또 놀러와. 지아도 또 보고 싶네. 그럴게요. 이번 주 목요일쯤 괜찮으세요?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너 전에 부침개 좋아하더니 부침개 해줄까? 번거로우시잖아요. 여기 집에 재료 다 있는데 금방 만들지. 먹을래? 해주시면 좋죠. 이모 부침개 맛있는데. 그래 그럼 그날 와. 빈손으로 와. 괜히 뭐 사들고 오지 마라. 애도 있는데 무겁다. 예. 그렇게 소진이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음이 계속 쓰여서 좀 물어볼까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또 막상 소진이가 온다고 하니 시집간 딸이 놀러 오는 것 마냥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부침개도 해줄 거지만 다른 것도 좀 먹여야겠다 싶어서 장도 봐왔죠. 남편도 소진이가 놀러 온다고 하니 전날에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목요일에 소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일찍 왔더라고요. 빈손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빵집에서 빵도 사오고요. 그렇게 밥도 해먹이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그랬죠. 소진이가 대학 다닐 때 연숙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1년 정도는 휴학하고 집에 있거나 아르바이트하고 그랬다더군요.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허무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런데 아파트 남은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교 등록금이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남은 대출금 정리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살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식에 엄마가 꼭 왔으면 했는데 엄마 없이 혼자 졸업하다 보니 많이 서럽고 그리웠다고 얘기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엄마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이 지내니 항상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갖고 싶었던 탓에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5살 연상인데 배 타는 사람이라서 돈도 잘 벌고 성격도 남자답고 소진이에게도 참 잘했대요. 자기는 돈도 많으니 소진이더러 몸만 시집 오면 된다고 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오다가 소진이가 혼전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길로 바로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혼집 하나 구해서 따로 살기로 했는데 결혼 직전에 남편이 그냥 시댁 들어가서 살자고 말을 바꿨대요. 애도 키워야 되다 보니 시댁 들어가서 사는 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안심되고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서 아이 낳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또 한편으론 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무겁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아, 그때 보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인상이 영 날카롭게 생겼던데 너한테 잘해주시는 거 맞지? 네. 이모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 친정엄마한테 못할 말 뭐 있니? 정말 잘해주는 거 맞는 거지? 그런데 사실 저는 저렇게 물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묻는 게 선을 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소진이가 진짜 시집살이에 시달린다고 해도 제가 뭘 해줄 수 있겠나요? 저는 진짜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이모도 아니고 그냥 한때 소진이가 살았던 집의 집주인이자 엄마 친구 정도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소진이가 혹시나 마음고생하고 사는지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진이는 제 말에 밝게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잘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잠깐 나간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니까 걱정되셔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죠. 아니 무슨 3-4살 애도 아니고 애엄마가 볼 일 있어서 나갔다가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걸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신대? 좀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아들이 배 타는 사람이다 보니 연락 안 되거나 어디 나갔다가 빨리 안 들어오면 더 걱정되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 네, 저 잘 지내요, 이모. 걱정 마세요. 그리고요, 놀러 오라고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 무작정 찾아간 거라서 너무 예의 없었나 걱정했거든요. 아휴, 무슨 예의. 네가 여기 오는데 무슨 예의 차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친정 온다 생각하고 오라니까.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자식 하나 없잖아. 소진이 너 어릴 때 네 조막 손잡고 시장 다니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때 사람들이 다 나더러 이렇게 큰 딸이 언제 있었냐고 그러고. 그랬죠. 너 나한테 딸이나 다름없어. 연숙이도 그래서 나 믿고 너 자주 맡겼던 거고. 엄마도 항상 이모한테 감사해 하셨어요. 알지. 근데 나도 너랑 그렇게 다니는 거 좋았다고. 자식 손잡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좋았다 그 말이야. 그 말에 소진이의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고 밥 먹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알았지? 아저씨도 너 온다고 하니까 좋다고 케이크 사놨더라. 아저씨한테도 늘 감사해요. 나 적적한데 지하 보여주러 자주 좀 와줘. 알았지? 네. 그렇게 소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잘 지낸다고 하는데도 영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소진이네 시어머니가 영 성격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남편도 없이 시부모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요. 아무리 시부모가 잘해준다고 해도 영 불편할 건데 제가 보니 딱히 소진이에게 잘해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소진이가 한 번씩 연락이 왔고 저는 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놀러 왔죠. 그러다가 소진이가 배 타러 간 남편이 돌아왔는데 1-2달 정도는 집에 있을 거라면서 그때는 어디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랜만에 왔으니 남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주제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친딸도 아닌데 남편 좀 보여줘라 어째라 할 순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중에 또 놀러 오겠지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유명한 생선구이집에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오래된 곳인데다 크기도 크고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선구이를 주문하고 남편과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소진이 아니야? 남편의 말에 봤더니 좀 떨어진 테이블에서 정말 소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온 듯 했죠.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니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하려다가 앞에 시부모님도 있고 옆에 남편도 있는 데다 너무 정신이 없어 보여서 일단은 그냥 말았습니다. 나중에 식사 다 끝나고 나갈 때나 아는 체 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소진이 맞네.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왔나 봐.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소진이 남편이구나. 그때 사진은 보여줬는데 실물은 처음 본다. 인상 어때? 남자답고 좋아. 그렇게 저는 물을 마시며 소진이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소진이는 아이 이유식 먹이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이유식 먹이면서 시부모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듣고 있고, 애가 하나도 안 편해 보이고 표정은 그늘져 있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소진이 옆에 남편은 소진이가 밥도 안 먹고 있는데도 지 밥만 처먹기 바쁘더라고요. 그 시부모는 반찬 부족하거나 뭐가 필요하면 소진이한테 시키는 듯 했습니다. 소진이는 애 달래가면서 밥 먹이고 시부모가 뭐 달라고 하면 시키고 챙기고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분이 속상하고 짠한 겁니다. 애가 급하게 밥을 먹는데 생선도 잘 못 먹고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소진이는 깡 말랐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투실투실 살이 쪄서 더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소진이는 정신이 없어 보이고 짬날 때마다 급하게 밥을 우겨 먹더라고요. 소진이 쟤는 밥을 저렇게 급하게 먹어, 체하게. 그래? 애 챙기느라 정신이 없나 보네. 그렇게 저희 메뉴가 나왔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소진이 시모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소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소진이는 쩔쩔매면서 변명을 하고요. 소진이 시모는 남들 눈은 의식도 않는지 막 뭐라고 따지는 것 같았고,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며느리를 잡나 싶어서 황당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뭐라고 하더니 소진이 쪽으로 먹다 남은 생선을 소진이 얼굴 쪽으로 확 던지는 겁니다. 저도 그 모습에 너무 놀랐죠. 소진이가 가까스로 피해서 생선을 맞지는 않았고 생선 반토막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생선을 집어던지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기함할 텐데 소진이는 을에 있는 일인 것 마냥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앉아 생선을 줍고 치우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벙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람 많은 식당에서 그 난동을 피우는데 소진이가 익숙하다는 듯 또 당연하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바닥에서 떨어진 생선 줍고 휴지로 닦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요.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지네 시모 눈치를 막 보는데 그 순간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따 대고 생선을 던져 저 막대 먹은 여편네가 싶은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여편네가 미쳤나? 여보, 어디가? 저는 바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 시모는 그때까지도 소진이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녀나 저녀나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소진이도 놀라더라고요. 이모! 제가 눈을 부라리며 거기 서 있으니 소진이네 시부모가 황당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야 이 사람아? 이모? 야, 너 이모 있어? 소진이는 당황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모가 여길 어떻게... 저는 열받아서 따졌습니다. 지금 소진이 얼굴에 생선 집어던졌어? 당신 누군데? 나 소진이 이모다. 왜? 무슨 이모? 얘가 이모가 어딨어? 너 말해봐라. 이모 없다며. 저기 멀리 사는 삼촌인가 하나 있다며. 가만히 있어봐. 아, 저번에 얘 데려다 줬던 그 아줌마네. 당신 친이모도 아니잖아. 뭐야 이 아줌마는. 왜 남의 집 일에 관여해? 그래, 나 친이모 아니다. 그래도 소진이한테는 엄마라 다름없는 사람이야. 당신 지금 소진이 얼굴에 생선 던졌지? 미쳤어? 어디 사람 얼굴에다가 먹던 생선을 던져? 이 못 베어 처먹은 인간아. 뭐가 어째? 이 여자가 미쳤나? 그리고 네가 소진이 남편이야? 예. 너 병신이야?
와이프가 얼굴에 생선 처먹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어? 네 밥만 처먹으면 다야? 아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소진이 얘도 집에선 귀중한 자식이야. 옷다 대고 귀중한 자식은 무슨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뭐야? 당신들 이런 식으로 소진이 무시했지? 그렇게 식당에선 큰 소리가 났고 사람들 다 구경하고 사장님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아니 그쪽이 뭔 상관인데 나만이야. 어따 대고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지랄이야. 남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친이모나 다름없거든요. 소진이가 갑자기 눈이 돌아서 따지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어따 대고.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네 엄마 아빠랑 살다 보니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 왜? 뭐? 그러면서 소진이 남편이 갑자기 위협하듯이 딱 일어서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달려와서 막아섰죠. 저희 남편이 나이는 있어도 왕년에 유도했던 사람이라 키나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인상도 무섭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아서니 소진이 남편도 움찔하더군요. 아저씨는 또 뭐예요? 뭐야 이것들은 다. 야 김소진 뭐 하는 거야? 너 집에서 쫓겨날래? 쫓겨날래 같은 소리 안 해. 얘 소진아 너 이따위 집구석에서 이런 꼴 당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뭐가 아쉬워? 네가 왜 이런 취급을 받냐고. 너네 엄마가 알아봐. 땅을 치고 울어. 이렇게 살지 마라. 소진아, 이모랑 가자. 어? 그 말에 소진이는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 갑자기 아기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를 챙겨서 안고 아기 짐도 챙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소진이를 도와서 아이와 짐을 대신 안아들었죠.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너 뭐해? 내가 가족을 원하긴 했지만 이런 가족을 원한 건 아니야. 내가 왜 오빠네 집에서 구박받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어머님, 아버님, 저 부모 없다고, 가족 없다고 개무시했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지만 저도 엄마한테는 둘도 없이 귀중한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답도 안 나오는 니네 부모 나한테 떠맡기고 대리호도 시키고. 너 사실 돈 없어서 신혼집 못 구한 거잖아. 나한테는 그렇게 돈 많다고 허풍 쳐놓고 사실은 너 인터넷 도박하다가 돈 다 날려 먹은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뭘 보고 너 같은 거 믿고 너네 집에서 이러고 종살이 했는지도 모르겠다. 소진이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소진이는 할 말 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사장이랑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길래 저는 걱정 말라고 지금 바로 우리 딸 데리고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진이 데리고 나가려다가 소진이가 휴지로 감싸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생선 조각 들어서 소진이 남편한테 집어 던졌어요. 어따 던져 어따!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집 식구들 있는 힘껏 노려보고 소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진이네 부모는 뒤에서 욕하고 너는 이혼당하는 줄 알라느니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 순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진이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갔고 소진이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고생한 얘기 하더라고요. 외로워서 가족 만들고 싶어하는 소진이었는데 소진이네 남편이 같이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자고 자기가 배 타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집도 사놓고 했으니 거기서 새 식구 살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혼전 임신으로 아이도 갖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식 직전에 말을 바꾸더래요. 시부모님 밑에서 살자면서요. 처음에는 돈 없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소진이가 몰래 알아보니 인터넷 도박인가 뭔가에 빠져서 모아놓은 돈 다 날려먹은 거랍니다. 소진이 입장에선 결혼도 코앞이고 애도 있고 하니 결혼을 강행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 시부모가 소진이를 엄청 구박했대요.
부모도 없고 친정도 없다면서 걸핏하면 무시하고요. 임신한 애한테 집안일 시키고 부모도 없는 거 우리가 믿지는 결혼이라고 구박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오히려 임신을 했는데도 살이 빠지더랍니다. 그 시부모란 작자들이 애를 하도 구박하고 자존감을 깔아뭉개니까 소진이는 위축되고 어디서 말도 못하고 기댈 곳도 없고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시모가 걸핏하면 지 기분 나쁘다고 손에 잡히는 거 잘 집어던지고 그렇게 집어던지면 소진이가 정리하고 그랬답니다. 그날 생선 집어던지는 시모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소진이네 남편도 나몰라라 하고 집으로 와도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지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집에도 잘 안 있었대요. 나머지는 배 타러 간다고 또 몇 달 넘게 집 비우고요. 그 집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소진이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당장 기댈 곳이 없고 아이도 어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라도 없으면 그냥 이혼하고 나올 테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막막했대요. 그렇다고 아이를 놓고 오는 것도 차마 못할 짓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부모한테 욕먹고 홧김에 애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나서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소진이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죠. 제가 소진이의 친엄마가 아닌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도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을 소진이도 했더라고요. 제가 친엄마도 아니고 하물며 친이모도 아닌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기대도 되나 싶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친정처럼 생각하고 놀러 오라고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그 생선가게에서 그 일이 생겨난 거였고요. 저는 너무 선을 넘은 건가 싶었지만 오히려 소진이는 저한테 고맙다고 자기도 그렇게 박차고 나오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럽게 우는 소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받으며 살지 말라고 지낼 곳, 기댈 곳 필요하면 우리 집이 있지 않느냐고 그랬죠. 제가 도와준다고요. 소진이는 감사하다면서 자기도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진이는 아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소진이가 이혼을 생각은 계속했기에 시부모가 폭언하는 걸 틈틈이 녹음도 해놨더라고요. 시부모의 폭언과 갑질 및 남편의 습관적인 도박을 이혼 사유로 이혼 소송도 걸었고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제일 마냥 열심히 도와주었죠.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간 잘 모아둔 증거 덕분에 위자료 받고 이혼도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소진이는 소송 기간 도중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예전에 소진이가 엄마랑 살던 그 집에서 아이랑 같이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따로 들고 있던 전세금을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이건 네 돈이니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진이는 저희 집에서 1년가량 지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상 취업이 어려웠는데 소진이는 들고 있는 돈을 미천 삼아서 케이크 제작을 한다고 배우러 다니더니 저희 집 앞에서 작은 사무실 하나를 빌려 케이크 제작하고 파는 일을 하더라고요. 주문 제작용 케이크라고 하던데 생일이나 돌잔치, 환갑잔치 등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애가 손재주가 좋아서 예쁘게 잘 만들었고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직접 와서 사는 사람도 많은지 늘 바쁘더라고요. 저도 틈틈이 가서 포장하고 그러는 건 도와주었죠. 그걸로 생각보다 돈도 잘 벌더라고요. 돈 번 걸로 저랑 남편 선물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랑 남편은 자식도 없는데 효도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남편에게 풍성한 카네이션과 용돈 풍선을 만들어 와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고 놀랐는데 소진이는 저와 남편에게 늘 감사하다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기한테 두 분은 돌아가신 엄마처럼 부모님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 수모를 겪고 있을 때 자기 손을 잡고 그 식당을 뛰쳐나갔을 때 그때 얼마나 든든하고 벅찼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힘이 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부모 자식 사이처럼 이렇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평생 자식이 없어서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그 자리를 소진이가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저희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보살피는 마음만은 부모 자식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소진이와 지아를 마음으로 저희 딸과 손녀로 품게 되었습니다. 소진이는 손끝이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해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사업 규모도 금세 늘리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소진이네 전 시댁 식구와 전 남편에 대해서 들었는데 도박은 손을 잘라도 계속 한다는 말이 있죠. 소진이네 전 남편이 그 인터넷 도박인가 뭔가 못 끊고 계속 하다가 기어코 전 시댁 집까지 경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따위로 살면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그 구박과 무시를 했다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분통이 찹니다. 물론 이제는 다 지난 일이겠지만요. 제 속으로 낳은 친딸도 아니고 친척 누군가의 딸도 아니지만요.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게 소진이는 제 딸이고 지아는 제 손녀입니다. 소진이도 저를 그렇게 여기고요. 자식이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는데 소진이를 통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진이 하는 일 더 잘 되고 서로 다독여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앞으로도 잘 지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